네, 방금 소개받은 나경현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건설 투자 활성화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본 세미나는 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현재 특화 연구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산성, 안전 품질 문제, 그 다음에 가치사슬 간 협업의 좀 저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인적, 즉 사람,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제도, 이 세 가지를 전반적으로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ESG, 두 번째로 스마트 건설, 세 번째로 도시주택, 그리고 오늘 건설산업 정책,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내년 3월쯤에 재탄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근본적인 시장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는 취지에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세미나는 정책 분야에서 세션 1, 두 개 주제가 시장 관련된 주제고, 그 다음에 후반부 세션에서 건설 정책 세션으로 두 가지 또 주제가 이어서 발제가 될 예정입니다. 네,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최근 건설 경기 동향 및 전망을 간략히 살펴보고, 두 번째로 내수 경기에서 건설 투자가 하는 역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량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시장 안정화의 필요성과 시장 안정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공공, 민관, 민간 각 시장에 대해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나오는 것과 별도로 경기 침체, 투자, 외환위기가 더 낫다, 성장률 1% 쇼크, 전반적으로 투자, 고용, 경기, 이 세 가지가 다 최근에 안 좋은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수익성 지표로 매출액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22년부터 24년 2분기까지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표로 성장성 지표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매출액 증가율인데 마찬가지로 즉 수익과 성장, 즉 매출액 물량, 이 두 가지가 지속적으로 최근에 감소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즉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그게 100 미만이면 잠재적 부실 기업으로 간주가 됩니다. 근데 최근 24년 평균, 이 세계 분기 평균을 봤을 때 약 144.8, 즉 영업이익으로 약 이자 비용을 대비 1.5배 수준에 불과하다. 즉 이자 비용을 제외하면 이자 비용의 절반만큼밖에 못 벌고 있다. 이런 암울한 숫자가 최근 통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23년 수주가 전년 대비 약 16.8% 감소했습니다. 그 숫자는 약 50조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비율적으로는 16.8%인데 현재 건설업체 수가 약 9만 개에 삽니다. 만약에 이 수주 금액만큼 비례적으로 감소했다면 업체의 수 9만 개 중에 약 15,000개는 일감을 잃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주는 대표적인 선행지표로서 착공, 기성, 준공까지 약 4에서 8분기 정도의 시차가 소요가 됩니다. 즉 전년도에 이렇게 수주가 안 좋았다는 얘기는 올해, 내년, 조금 더 길게 내후년까지도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착공 면적입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선행지표입니다. 약 전년 대비 약 31.7%, 면적으로는 약 3,520만 제곱평방미터 감소했습니다. 이 숫자가 체감이 와 닿지 않아서 서울시 면적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감소한 면적은 서울시의 약 8분의 1에 달합니다. 구로 치면 저희가 25개 정도 되니까 약 4개 구 면적에 해당한다. 그만큼 면적이 감소했다.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동행 지표인 건설 투자를 살펴보면 올해 2분기, 3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성장률, 우리나라 올해의 성장률에도 건설 투자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내수 경기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용입니다. 24년 취업자 수가 과거에 약 220만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약 205만 명 수준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거는 이제 고용의 특성상 계절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로 비교를 하게 되는데 5월, 6월, 7월, 8월, 9월 가면 갈수록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원의 전망치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올해 수준은 소폭,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고 내년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준은 대략 내년에 205조 정도, 그 다음에 건설 투자는 올해와 내년 둘 다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수주가 이제 투자와 기성으로 동행 지표로서 전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내수 경기와 건설 투자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설 부동산 산업은 전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재 가장 마지막 통계인 2020년 기준으로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건설 및 부동산 산업에서 약 222.2조 원을 중간 투입액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우리 예산의 약 절반, 우리 정부 예산의 약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나 눈여겨볼 게 제일 많이 이용하는 중간재로서 중간재 또는 중간 서비스로서 가장 많이 이용한 산업이 금융 및 보험 서비스입니다. 약 30.3조 원. 이 비율을 구하면 약 14% 정도 됩니다. 즉 우리가 건설하는 그 과정에서 금융 및 보험 전반 이자를 포함한 모든 비용들이 약 14%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소비자에게로 전가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 가계의 자산 중에 부동산 자산의 비중은 약 78.6%. 그리고 그 유발개수로서 취업 유발개수도 생산 유발개수, 부가가치 유발개수 어떤 모든 유발개수들이 전체 품목 대비 건설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 투자 또는 생산 과정을 통해서 임금으로 나가는, 즉 건설 부동산 산업에서 고용자들에게 임금으로 나가는 그 규모는 약 108.8조 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전 산업 임금에서 약 11%를 차지하는 이런 막대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각 연대별로 건설 부동산 산업은 경제적, 사회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기반과 동력을 제공을 했습니다. 특히 IMF 외환 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다음에 현재 다가오고 있는 위기, 또 1인당 GDP가 약 4만 달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와 투자를 촉진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건설 투자일 수 있다. 과거의 극복 위기 사례를 기여도와 기여율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OECD에서는 인프라 투자가 성장과 분배, 즉 두 마리 토끼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라고 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공투자와 R&D, 여기 또 다른 내용이 성장과 분배라는 측면에서 또 여기는 연금, 여기는 정부 효과성, 그리고 여기는 교육개혁. 이게 교육에 준할 만큼, 연금개혁에 준할 만큼 인프라 투자가 성장과 분배에 둘 다 긍정적이다라는 제언입니다.
우측에 있는 그래프는 소득 수준, 가로축은 1인당 GRDP로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인프라 투자가 지역 인프라 투자가 감소했을 때 얼만큼 GRDP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은 지역일수록 인프라 지역 투자를 줄이면 더 큰 소득 감소를 가져온다. 결과적으로 소득이 낮은 지역일수록 인프라 투자 효과가 훨씬 더 크다. 격차 해소에도 긍정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발제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업데이트를 해서 정량적으로 제안을 분석을 했습니다. 건설 투자가 1조 원 신규 투자되는 경우에 경제적 파급 효과입니다. 0.06%포인트의 경제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연쇄 효과로서 약 8,600억 원, 건설업이 아닌 다른 사람들입니다. 8,600억 원의 추가 생산이 이루어지고 이런 이 건설업과 타산업에 있어서 일자리가 약 1,500개가 추가로 신규 생성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 일용직 비중이 좀 높고 그다음에 수도권 제외 지역에서 조금 더 많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일자리는 당연히 가계 소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가계 소득은 약 5,250억 원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그만큼 소비를 또 지출하게 됩니다. 그 금액이 한계 소비 성향, 즉 소득이 한 단위 늘 때 소비가 얼만큼 느냐 그 수치를 적용하면 약 3,400억 원 정도 소비도 민간 소비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소결입니다. 건설 투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기적 내수 활성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단기, 장기 다 성장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씩만 그냥 언급하면 첫 번째는 경제 활성화, 두 번째는 산업 연관 효과, 세 번째는 기반 시설 구축, 즉 인프라 제공입니다. 물류 비용이나 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를 생산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다음에 거래가 활성화되면 부동산 시장이 또 활성화되고 그로 인한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정부 세수가 또 증가합니다. 그 세수는 다시 또 복지나 기타 목적으로 재투자됩니다. 그 모든 것을 총괄했을 때 결국 국민의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다. 건설 투자가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안정화 정책 방향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장은 부정적 피드백이 작동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배경에는 참여 주체 간의 신뢰와 협업이 부족하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신뢰와 협업이 있는 시장에서는 리스크 분담이 공정하게 되고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스스로 리스크를 배분합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도 당연히 시장 친화적으로 펼쳐지고 금융은 그러한 어떤 실물 경기에 맞춰서 본래의 기능인 실물 지원 기능이 또 활발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또 투자가 많아지고 위험 중립적으로 이런 되풀이되는 과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신뢰와 협업이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는 리스크를 단계별로 전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목만 생각하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전반적으로 대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정책 방향도 비용이나 가격을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수익성이 또 악화되면 실물 지원 기능을 금융이 오히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악화시킵니다. 그에 따라서 투자도 적어지고 위험도 증가하는 이런 사이클이 최근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현재 역대 정권을 떠나서 정치 성향을 떠나서
정부는 이 수직선상의 가격, 즉 단일 지표를 주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또는 시장 참여자들도 이 선분 하나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선분, 수직선 하나뿐만 아니라 가로축, 즉 거래량, 그래서 면적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급 쪽에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시그널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도 급격한 변동이 되지 않게끔 합리적 기대, 즉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급자 금융시장에서는 수익과 위험의 적정 분담, 수요자 금융시장에서는 단기 관리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어떤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거는 중장기 지원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수요 같은 경우는 가격이 있다면 자기가 지불하려고 하는 의사에서 가격을 뺀 이 면적만큼 소비자의 잉여가 되고, 가격에서 공급하려고 하는 의사만큼 뺀 이게 생산자 잉여가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 두 가지를 다 합쳤을 때 사회적 후생이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꼭 상승하고 하락하고 그것만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이 면적 기반으로 정책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격의 변화만큼 거래량의 변화도 동일하게 가중치를 부여해줘야 조금 더 바람직한 후생, 즉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아닌가 하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시장에서의 신뢰성, 합리적 기대 형성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신뢰, 협력, 그리고 예측 가능성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정적 시장 구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런 외부 충격, 즉 거시 충격이 왔을 때 산업 내에서 어느 정도는 완충 장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다 경제 성장률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또는 투자 심리를 저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런 충격들이 왔을 때 어떻게 안정적으로 시장 구조가 정착할 수 있느냐.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주기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가, 금리, 설비 투자, 부동산 건설 시장. 이 주기 사이클의 진폭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겠느냐. 진폭 자체를 없애자는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폭의 크기, 즉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을 산업이 스스로 내생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충격 대응과 주기의 진폭을 줄이는 방향에서 공공, 민간 시장에 대해서 하나씩 그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입니다. 미국 사례입니다. 미국의 교통부는 약 2045년까지 정책 방향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내용들을 보면 통행, 물류, 기후변화, 기술혁신, 형평성, 예산 확보, 이 모든 테마들을 각각 중요하게 아직도 20년이 남았습니다. 이만큼 더 장기적으로 장기 비전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늦기 전에 어떤 공공시장에서의 장기 비전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미리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예산안입니다. 다른 분야와 달리 SOC 분야만 유일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성장의 일자리 창출, 소득 불평등도, 혼잡 비용, 물류 비용 이런 것들을 미리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지역 균형 발전, 생활 편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떤 도로, 그 다음에 지자체 시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거는 국민의 안전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기존 인프라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그리고 낙찰 차액의 재투자. 과거에도 한번 정책적으로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왜 안 됐냐면 우선순위 관련된 선 확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추가 여력이 있을 때, 재원이 있을 때 어떤 분야, 어떤 내용부터 먼저 투자하겠다는 플랜이 있어야 다시 재투자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노후 인프라. 아시다시피 우리는 70년대부터 엄청나게 인프라들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제 그 노후 인프라의 문제점이 도래되는 시기입니다. 노후 인프라 관련해서 현재 여기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심각한 내용입니다. D와 E, 성능 등급이 아주 낮은 D와 E 같은 경우도 30년 이상 된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망 결과 2030년이 되면 약 70에서 90%까지도 약 30년 이상 시설물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플랜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민관, 즉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올해 10월에 종합대책이 한번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민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세 가지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간 투자 사업의 이미지, 어떤 대국민 이미지 개선을 위한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불가항력적 위험, 즉 시공사의 귀책이 아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 위험에 합리적으로 미리 분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민간 투자 사업은 최소한의 수익성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성과 수익성, 선후 관계가 기존에는 공공성이었다면 지금은 대등한 그런 구조로 가져가야지만 활성화가 될 수 있다.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BTO 수익형 민자 사업에서 주무관청은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이기 때문에 비용을 더 줄 수 없다. 그럼 요금을 인상시켜달라. 요금도 인상할 수 없다. 돈도 주지 않고 돈도 더 못 받게 하는 진퇴양난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에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미지 전환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공감대,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라는, 여기서 정부는 엄밀히 주무관청의 의지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역차별 해소는 현재는 부가세, 취득세, 이 세금 조항들이 일몰제, 3년 단위 일몰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라도 제도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몰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을 지속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민자사업 규모도 대형화되고 복합화되고 종합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 한도나 보증 공급 재원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섀도우 토울 방식, 특히 이제 영국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통행량이 적으면 조금 더 많은 요금, 그다음에 통행량이 많으면 조금 더 낮은 요금.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 플랜, 즉 캐시플로우 형태를 가져가는,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요금 체계도 도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고시 방식 활성화 관련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적정 인프라 투자 규모를 먼저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트랙에서,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같은 트랙에서 일정 비율을 민간 투자 사업으로 배분하는 이런 원칙이 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50조 원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면 30조는 재정, 20조는 민간. 재정이 점점 줄다면 그만큼 민간 투자에서 확보해주는, 그래서 합을 적정 투자 규모로 맞춰주는 이런 정부의 또는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포괄주의 방식인데 일단 사업기간 연장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는 50년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사업기간 연장에 관한 어떤 유연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본 사례에서 말씀을 드리면 수익성이 낮은 경우 대규모 어떤 지자체끼리 또는 시설물끼리 예를 들면 시정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하천, 어떤 철도, 항만 이런 시설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인데 이 지자체들이 결합하고 특정 시설물끼리 결합을 해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주는 그래서 노후 인프라 개선을 원래 부족한 낮은 사업성을 수익성을 조금이라도 보완해주는 그런 형태의 고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지자체나 또는 인프라 시설 또는입니다. 지자체끼리 번들링도 가능하고 시설물끼리 번들링도 가능하고 둘 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룹화해서 특히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 또 하나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그냥 단순 수익성 물량뿐만 아니라 디지털, 탄소 중립 이런 미래 가치도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호주의 사례입니다. 인프라부 여기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오스트레일리아 인프라부라고 이제 해석을 하겠습니다. 호주는 우선순위를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산에 반영된 것들은 있습니다. 리스트가. 하지만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후보군들에 대한 리스트 그런 리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노후 인프라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가 여러 가지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신규 인프라와 노후 인프라 모두 이런 우선순위 리스트를 주도적으로 후보군까지 고려해서 뭐 2배수든 3배수든 그것을 매년 만들어서 매년 업데이트를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간입니다. 민간은 좀 어렵습니다. 민간 건설 시장의 어떤 차별성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민간 건설 시장은 발주자가 기회비용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기대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발주를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매매가 됐든 임대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이 양자가 합치가 돼야 물량이 생기고 소비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시공사는 그 둘 사이에서 무한 경쟁 중입니다. 금융사는 수익성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때문에 수익성이 낮을 때 더 수익성을 낮추는 이런 양면성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민간시장 대책들은 이 네 가지 범주를 벗어나질 않습니다. 규제 완화, 제도 개선, 재정 지원, 세제 혜택. 발주자와 소비자 양쪽에 있어서의 지원입니다. PF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다음에서 또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 두 가지는 PF 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약간 미뤘거나 후속 과제로 넘기고 있는데 책임준공 확영 문제, 직간접 투자의 진짜 활성화를 하기 위한 대책, 그 다음에 개발사업 관리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참여자들 간의 합리적인 또는 부담 가능한 가이드라인, 이 네 가지는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하고 제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PF 시장에서 모든 참여자의 수익과 위험이 비례하는 누구도 불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게 바로 선진적 PF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현안에서 책임준공 합리화와 PF 수수료 관행 이 두 가지 개선은 조속히 올해 말부터 지금 TF가 돌아갈 예정입니다. 또 하나 민간에서 중요한 게 정비사업입니다. 이제는 대규모 택지나 신도시 같은 엄청난 규모의 물량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지 내의 주택, 아파트 포함해서 어떻게 이것을 활성화할 것이냐. 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 초록색과 분홍색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이 노란색 부분, 즉 준비 단계, 처음에 기획 단계에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서 이미 어느 정도 제도적 장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을 이행하는 이행 단계와 이행 단계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학교용지 부담금 이런, 그다음에 분쟁 같은 경우 여기는 실제 이행하는 데 있어서 난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탁 과제를 통해서 또 연구원에서 별도로 이 전반적 녹색과 분홍색까지 다 포괄하는 제도 개선책을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상 문제점 완화 및 보완이 좀 필요하고요. 특히 엄청난 막대한 규모이기 때문에 이주 대책이나 네트워크, 즉 망, 상하수도 시설, 도로 이런 것들까지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제도와 분담금, 과거 도시계획적인 사회적 가치와 이제 경제적 가치가 본격적으로 충돌하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적률 제도도 분명히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라도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기여도 과도한 것보다는 합리적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공급규제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은데, 사업 기간이 증가하는 분쟁, 주로 이제 공사비 분쟁입니다. 그다음 비용 증가형 정부 대책,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에 있어서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그다음 미래 수요 관련해서는 인구 구조 변화를 미리 선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주택이나 부족한 공공임대 부분, 그 다음에 기업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 이제 도급에서 운영까지 실제로 포괄할 수 있게끔 비즈니스 모델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PF 구조 선진화에서 현재 책임지고 확약의 대안으로 지체상금 방식이나 그다음 불가항력의 면책 사유를 확대하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아주 중요한, 기존의 대출 중심 투자였다면 그게 아니라 투자 중심으로 바뀔 수 있게끔 건설금융 자체의 안정적 유동성 공급 장치도 필요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공공, 민관, 민간 1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장과 재원, 제도 이 세 가지가 하나만 바뀌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유기적으로 선후 인과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한꺼번에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된다. 그때부터 건설산업의 대전환의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도는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도를 타는 방법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계도 지금 시국도 어렵지만 파도를 잘 타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연구원도 항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